예, 그럼 지금부터 고 이민아 명예회장님의 일주기 추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벤처기업협회 이정훈입니다. 오늘 날씨가 계속 구준 날씨였는데요. 멀리서 또 참석해 주신 분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3일 갑작스럽고도 황망한 비보를 접하고 많은 분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슬픔을 함께한 지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단 벤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계, 학계, 언론계, 정계, 또 10대 학생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객들이 진심으로 고인을 기렸습니다. 1년이 지난 이제 슬픔은 가슴에 묻고 고인의 평소 유지를 기억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추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고인의 활동이 워낙에 왕성하였거니와 고인을 추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일주기 추도식은 총 11개의 기관 및 단체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기업가정신학회, 대한의학회, 메디슨 오비, 벤처 리더스 클럽, 벤처기업협회, 유라시안 네트워크, 창조경제연구회,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카이스트 총동문회 등에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장례 기간 중에 게재되었던 한 언론 기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추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고인의 평소 삶이 그대로 재현된 듯한 빈소 풍경이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끊임없이 나라 걱정, 공동체 걱정,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화두로 살다간 이민아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의 성정이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염된 듯한 느낌이었다. 빈소에서 모든 이들은 한 사람을 한 마음으로 추도했다. 어느 고관 대작이나 재벌도 못했던 것이다. 이 회장의 족적이 얼마나 크게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왔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예, 이런 기사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식적인 공지도 사실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름아름 소식을 전하시고 참여를 원하셨습니다. 하여 준비 중에 개최 장소도 부득이 넓은 곳으로 좀 옮기게 되었고요. 오늘 추도식은 유튜브 생중계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을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공동 주최기관 11개 기관을 제외하고 주요 내빈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모님을 포함한 유가족 여러분들이 앞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하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허 정장을 영입하셨고 현재 김현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계신 고정식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아운 형제들 김봉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영입하셨던 김일섭 한국 FPSB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노비즈 협회장을 영입하신 여의시스템 성명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 전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 뒷자리에 계시네요. 코트와 사장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신 홍석우 장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노비즈 협회장과 청와대 중소기업 비서관을 역임하신 한미숙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뒷자리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인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인은 서울중앙고, 서울대 학사를 거쳐 카이스트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순천향대에서는 명예박사 학위를 들었습니다. 고인은 1985년 메디슨을 창업하셨고 1995년에는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네트워크 이사장, 카이스트 겸임고수,
코리아 명예이사장,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에는 초대 기업 호명관을 역임하셨으며 1997년 금탑 산업훈장을 수훈하셨고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 한국 경제를 일으킨 기업인 70인에 각각 선정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을 보실 텐데요. 타계하신 후이죠. 올해 5월에는 정부혁신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국민훈장 노란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대신 참석해서 수여를 받으셨는데요. 늦었지만 당시 사진으로 축하의 마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추도식을 공동 준비해 주셨습니다. 카이스트 이광영 부총장님을 모시고 고인을 기리는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부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영입니다. 이광영 교수님이 지금 계시면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짧게 말씀 마치고요. 제가 오늘 이따 발표 때 제가 원래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오늘 치과에 수술이 예약돼 있었어요. 압구정동에. 그런데 장소가 이렇게 이동되면서 제가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따 발표는 또 동영상으로 제작해놨습니다. 이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간단한 추모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요. 같이 추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첨단과학과 의료기기가 만나는 전시장. 외국 유수의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데 유독 작은 기업 하나가 전력 투구하고 있다. 바깥 쪽에서 일단 우리가 그다음에 이분들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와서 기술 하나로 세계 초음파 기기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메디슨. 메디슨 신화를 두고 사람들은 불가능에 도전한 한편의 드라마라다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슐렛 패커드, 그다음 에커슨, 다이아소닉스, 그다음 일본의 히다치, 도시바, 그다음 유럽의 시멘스, 필립스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회사도 만만한 회사가 없어요. 이 회사들이 전 세계 선취학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굉장히 매력 있고 또 이 시장에서 일단 성공을 거두면 엄청난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남들이 안 한 걸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때부터는 창조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남들이 안 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혁신으로 가는 국가에서는 이제는 실패는 혁신으로 가는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1953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최고 빠른 속도로 우리가 불과 35년 만에 200배 경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어요. 최근 6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 즉 혁신을 위한 겁니다. 근데 혁신은 누가 잘하느냐? 작은 기업이 잘합니다.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에 들어갑니다. 합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단일 기업이 도태되고 기업이 생태계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혁신과 효율이 공정과 더불어 순환하는 이 순환에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교육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창조 경제로
나가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창조가 돈이 되는 사회, 창조 경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강의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고객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시는 듯한 착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족 인사 말씀 차례가 되겠습니다. 유가족 분들을 대표해서 고객님의 차녀이신 이혜정 님이 유족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죄송합니다.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둘째 딸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던 시기를 보낸 이후 저희 가족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버지의 부재를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계실 때보다 더 자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주 여행을 가고 마음을 각별히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생전 아버지가 오매불만 기다리셨던 것이 두 딸의 결혼인데 지난 1년 사이 첫째 언니와 막내가 연달아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누구보다 신나게 축사를 해주셨을 텐데 그 축사를 직접 듣지 못해 아쉽지만 분명 하늘에서 행복하게 바라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 딸에 더해 두 사위까지 함께 어머니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염려와 격려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민화 의료 창업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했는데요. 간단하게 취지와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화 의료 창업상은 고객님께서 과거 메디스 대표 시절 기부한 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의학회가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 의과대학 출신의 창업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한 명씩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총 상금은 500만 원입니다. 역대 수상자를 소개해드리면 4회까지 4분이 총 수상을 하셨었는데요. 제1회 수상은 모바일 닥터의 신재원 대표가 주인공이 되셨고 2회 웰트의 강성진 대표, 메디블록의 이은설 대표, 그리고 지난해에는 힐세리온의 유정원 대표님이 각각 수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의학회 이원철 부회장님과 이유경 이사님을 모시고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단상을 해주십시오. 예, 추도식이긴 합니다만 고객님께서 뜻을 가지고 상을 계속 주했기 때문에 수상자께는
충분히 축하의 박수를 드려도 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 5회 수상자는 지돔앤컴퍼니의 배지수 대표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상장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화 의료 창업상 지돔앤컴퍼니 대표 배지수. 귀하는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제5회 이민화 의료 창업상에서 최우수 의료 창업인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3일 대한의학회 회장 장성구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이사님께서 축하 꽃다발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잠시 사진 촬영 좀.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축하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배주수 대표님께서는 예, 그 소감 한마디 저희가 듣고자 하는데 단상 밑에서 예. 네, 제가 소개 말씀도 일부러 안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와 더불어서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배지수라고 하고요. 서울의대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했습니다. 저희 레지던트 할 때 제가 메디슨 주식을 한번 처음 투자를 해본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창업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되고 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좀 길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코넥스에 한 3,600억 정도의 시총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장내 세균을 활용해서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5년 전에 창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한 게 참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우리나라 창업 환경이 지금 벤처들 창업 환경을 보면은 미국, 중국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다음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데보다도 나은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상당히 축복된 환경에서 창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토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이민호 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 인사 말씀을 좀 더 듣겠습니다. 벤처기업 협회장이시죠. 안건준 회장님 인사 말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처기업 회장 안건준입니다. 오늘 원래 계획된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제 벤처기업 회장을 하면서 올해가 이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2월 말이면 이제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최근에 이렇게 국회와 정부하고 그리고 언론, 뭐 학계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보면 지금쯤이면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분이 우리 이민호 회장님이 항상 떠올랐고,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제가 창업한 회사가 그동안에 사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처해 있다가 2년 동안 이제 구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제3의 W 성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 시기에도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또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던 분이 이민호 회장님이셨습니다. 물론 뭐 저도 또 창업도 벌써 뭐 7개 회사를 만들어 봤고 또 키우고 있습니다만 또 이럴 때도 또 어떻게 회사를 순서를 갖다가 어떻게 또 제가 창업한 지 벌써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은 분이 또 선배로서 또 유명한 회장님이셨는데 그 아쉬움이 너무 컸었습니다. 우리 여기 뭐 김봉진 의장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좀 굉장히 또 정부와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마무리하시고 계신데 이때가 아마 가장 먼저 찾아뵙고 싶은 분이 아마 이민하 회장님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21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뭐 현 정부도 이제 뭐 1년 반여 남았지만 현 정부가 성공적인 그런 정부로서에 대한 마감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입법부와의 관계가 절실한 때인데 이때도 저는 이명 교수님의 많은 그 배움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현 정부와 또 입법부를 통한 진정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저는 또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에 동참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도 대부분의 또 이렇게 오실 분만 오셨다고 할 정도로 아주 평상시 좀 뵙고 싶은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추도식이 저희들 마음속에 또 영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오늘 포럼의 전체 진행은 한정화 의사장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발표 세 분이 계십니다. 경북대 이장우 교수님, 휴백스의 변대규 회장님, 그리고 앞서 잠깐 인사 말씀 주셨던 카이스트 이광형 부총장님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토론에 임하실 세 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김병수 부국장님, 한국청정기업가정신재단 황철주 이사장님, 그리고 헬스리온의 유정원 대표님 세 분이 이 기념 포럼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전체 진행을 맡으실 한정화 청주경제연구회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조경제연구회 한정화 이사장입니다. 여기 영어로는 케이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민 회장님께서 타계하신 후에 작년 10월 말부터 하시던 그 연구, 우리나라의 중요한 띵크탱크죠. 역할을 맡아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영상에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분야에서 단순히 기업가를 넘어서 사회혁신가, 교육가, 또 전문가가 아닌 사회 사상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탁월한 마이크 갖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한 노력을 해오셨는데 오늘 저희가 추도식을 맞아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고 또 그분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잠깐 그 발표자와 수료자가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기업가 이민화에 계실 이장우 교수님, 그리고 사회혁신가로서 이민화 회장님에 계실 변대규 대표님,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이민화 회장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인데 우리 이광현 부총장님은 아까 인사드리고 가셔서 동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론은 매일경제의 김명수 부국장님이신데 아마 임 회장님을 가장 잘 알고 또 오랫동안 옆에서 보아온 어른으로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힐세리온 유정원 대표인데 임 회장님을 멘토로 모시고 또 사업을 해온 또는 기업가로서 오늘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황철주 또 우리 벤처협회 회장님도 지내셨습니다만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또 모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세 분이 먼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은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만은 15분에서 17분, 전체 시간이 80분입니다. 그래서 17분을 넘지 않게 발표를 해주시고 세 분 발표 끝나고 난 뒤에 또 토론자 세 분이
발표한 내용 주제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우리 또 임 회장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인바이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 이정우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정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발표하는 형태로 할까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이민하 회장님하고 직접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고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역시 초창기에서부터 한 15년 넘게 기업가로서의 이민하 회장님을 가장 가까이 본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민하 회장님의 입장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저 삶의 또 변화이기도 했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살면서 전화는 셀 수 없이 많이 받습니다만은, 1984년도 어느 날, 제가 박사과정에 막 입학해서 항상 공부하고 있을 때, 또 저 건너편 전작과에서 학위를 하고 계신 이민하 회장이 군에 전화를 한 그 전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일단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메디슨 창업을 84년도 얘기를 하시고, 그게 2년이 돼서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코스닥도 없는 대책 없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빼서 그 메디슨 창업에 함께 한 게 또 저의 운명을 크게 바꾸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 아직도 떠오르고 있고요. 그와 유사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5년 동안에 메디슨에 사실은 엔지니어가 창업을 하면서 경영학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참여를 제안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미래나 어떤 준비성, 체계성을 강조해온 본인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훗날에는 뒤에 발표를 많이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런 큰 여러 가지 사업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짧게 그동안 해오신 메디슨 85년도에 창업을 해서 2000년도에 한창 아시아 스타 기업인으로 꼽힐 정도로 승승장구하셨죠. 그리고 그런 메디슨의 경영에 관련된 많은 논의를 측근에서 해왔고, 일환으로 꼭 책을 써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책이 한경영이라고 이민하 회장님하고 같이 쓴 책이 첫 번째였고, 그 당시로서는 메디슨의 경영 혁신 실험이 한국의 대표적인 경영 실험의 대표 케이스가 아니었나. 우리 김일성 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워낙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돼서 여기에 있는 자료는 그 당시 자료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더 첨가를 했지, 바꾸고 그런 게 없이 계속 쌓아가고 앞만 보고 가는 그런 경영을 했고, 그런 지식의 발전을 해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다 본인이 워딩을 다 하신 자료를 거의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기업가로서 시리얼 엉터프로너로 하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본인이 여러 기업에 수백 개에 이르는 그런 기업에 영향을 준 그런 기업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스스로 정리하신 거고요. 그 과정은 대한전선, 저도 대한전선의 같은 산학으로 2년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대한전선의 경영 기획을 맡았고, 개발을 또 이민하 회장님이 맡으셔서 그런 2년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창업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용감하고 무식한 창업으로 본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의 동지들이 또 뒤에 또 거의 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카이스트 초음파 연구실에서 또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의 성장기를 아까 성장기를 앞에 간단히 동영상에서 보셨죠? 거의 30년, 25년 전 동영상이고, 저는 그건 10년 넘게 지겹게 본 동영상에 대해서 구절구절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젊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엄청나게 젊은 시절이었고, 이 당시에 그 기업의 전략은 국내 시장을 항상 그 주변 시장에 숨어서, 그러니까 틈새 전략이죠. 그래서 그 전형적인 그 개척자 전략을 사용을 했고, 국내에서 기반을 갖춘 이후로는 국내 기반이라는 게 사실 그 당시에 국산화의 그 기회가 열려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 국산화의 그 기반을 통해서 해외 시장도 역시 공략 목표에서 보시다시피 주변에서 중심으로라고 하는, 또 시골에서 도시로, 또 당시로는 모태동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략이 통해서 그 글로벌 경영에 도전을 해서 대리점 위주의 그 사업을 현지 법인화해서 그 세계 시장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그 단계가 이제는 저는 이제 창의적 모방 단계라고 표현합니다만은 해외 기술을 국산화해서 창의적 모방하는 단계에서 이전 앞서 나가는, 당시로서는 3D죠. 그 당시에 3D라면 어마어마한 첨단 기술이었는데, 이걸 독일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퍼스트 무버에 도전하는 그런 시도를 했죠. 그게 신지식 창조의 그 단계라고 생각되고, 이게 90년도 후반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어진 그 혁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계까지 이루면서 그 초음파 산업에서 그 대표적인 그 수출 기업이자 중소형 또는 나중엔 중형까지 그 세계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키우셨죠.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거는 이분이 이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서부터 플랫폼이라는 말을 써서 한 개의 기업이 아니라 의료 시장이라는 거를 플랫폼화해서 세계 의료 시장에 진출하자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죠. 지금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아이디어인데, 그 당시에 저 아이디어를 이해하거나 동의하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써서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또 책이 2권을 또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2014년 기준, 이제 와서 보면은 메디슨 패밀리라고 하는 직접 간접적으로 메디슨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회사의 규모가 원래 메디슨의 규모의 한 너댓 배가 되는 정도의 규모로 커지는 것이 사실 이 플랫폼화의 효과인데,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지는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이게 너무 그 세월을 앞서간 뭐 이런 탓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0명의 메디슨이 100개의 관련 기업들이 나오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이게 본인이 쓴 워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슨 경영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보면은 또 이것도 역시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이 경영 철학은 이게 공동체 구축서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경영 프로세스를 메디슨에서 실천해서 한경영이라고 하는 제 저서의 첫 번째 저서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민 회장님하고 공저를 했고, 이게 결국 우리나라 신바람이라고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걸 나게 하는 경영이다라고 하는 이런 한경영이라고 하는 메디슨식 경영 방식, 또 경영 철학을 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였죠. 그러니까 조직이 생명을 갖게 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VIP죠. 예, 뒤에 계신 우리 메디슨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귀가 아프게 들으셨던 가치, 이익, 정보의 공유다. 이걸 통해서 조직이 스스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이 생명기업이라고 하는, 그리고 생명기업들이 모인 또 초생명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도전이, 이제 개인 차원의 도전이 목표 관리나 또 어떤 조직 관리 방식이나 또 다른 이제 벤처 투자를 통해서 이 초생명 기업으로 어떻게 더 커질 수 있느냐는 거를 나름대로 개념화해서 초생명 기업이라는 또 저술로 공저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메디슨 방식, 이게 그 당시 메디슨 방식에 정의했던 그 표틀 그대로입니다. 그 글자체도 거의 똑같고요. 다만 이제 목표서부터 그 인사 원칙까지 메디슨이 해왔던 나름대로의 방식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고 실제 경영에 반영했던 이런 방식이죠. 돌이키면 이런 방식이 그 한국의 그 경영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기대만큼은 안 되지만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실험적인 그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메디슨에서 이제 어떤 생각의 스코프라고 그러죠. 그 관점이 좀 더 커진, 자의반 타의반 커진 그런 시대를 이제 또 맞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흐름이 한국의 벤처 발전사하고 맥락을 이제 같이 갖게 되죠. 이것도 본인이 정리하신 벤처 발전사십니다. 그래서 95년도 벤처기업 협회 설립을 이후로 벤처기업 설립, 벤처기업 특별법 이런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회장님의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 거꾸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복습하시나요? 한마디로 한국의 대표 기업 혁신가로 혁신 기업가죠. 이게 entrepreneur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가도 아니고 혁신가도 아니고 하는 이런 묘한 뉘앙스가 있어서 영어로 하면 entrepreneur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혁신 기업가 또는 혁신가로서의 임은하 회장님의 족적을 기업 활동을 통해서 남기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족적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를 해보면은 이런 혁신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지 슈페터의 얘기를 능가하는 이론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의 두 가지 명제를 보면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혁신이고 혁신은 혁신 기업가에 의해 주도된다라는 이런 명제를 15년 내 메디슨 역사를 통해서 본인이 몸소 보여주고 거기서 나온 그 경험들을 그 이후에 사회에 또 많이 전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의 기술혁신 역사를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94년도까지 제 스승이신 김인수 교수님이 이 역사를 정리를 잘 하셔서 그 위에 2020년까지의 역사를 나름대로 구분을 해봤는데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 우리 기술혁신 역사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혁신 역사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잠재력이 더 크고 좀 더 빠른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인식을 못하지 않느냐. 이 편을 보시면은 93년도, 90년대 중반서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혁신에 돌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산화의 국산화를 위한 외국 기술의 창의적 모방 단계죠. 1세대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의 가장 상징적인 이벤트는 이병철 회장님의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진출이었고 그 대를 이어서 90년대 중반이죠. 신경영 선언으로 대변되는 2세대 혁신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혁신 운동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신지식 창조라고 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그런 특성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혁신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대비했을 때 메디슨 창업서부터 3D 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이 창의적 모방의 1세대 혁신에 대기업 이외에 또는 대기업을 그 당시만 해도 대기업의 기술 혁신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그런 벤처기업의 등장을 사실 메디슨과 이민 회장님이 주도를 하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설립
이후에 많은 또 다른 그 2세대 혁신들이 나왔고, 사실은 지금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기업들, 뭐 K-팝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K-팝 기업들의 그 세 번째 혁신 주체를 나오게 하는 중요한 인프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민간 혁신 주도기에 그 메디슨의 창업과 유민아 회장님의 역할이 사실은 그 제대로 좀 더 조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얘기를 다시 그 정리를 하면은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경영이죠. 93년 신경영 이후 우리나라 2세대 혁신의 그 가장 큰 주체인 제조 대기업들의 그 혁신 성과입니다. 여기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 뭐 SK, 뭐 다 같은 이런 그 노력들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대표적으로는 소니 TV를 추월하거나 노키아 휴대폰을 추월하거나 또 인텔 반도체를 추월해서 세계 1등이 돼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제조 대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그 깊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메디슨과 이민아 회장님과 또 많은 벤처기업들이 그 주도한 2세대 혁신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협회 여러 노력에 의해서 4만 개의 벤처 인증 기업, 1,000억 벤처기업들, 뭐 그 벤처 매출 총합이 거의 이제 그 삼성전자에 그 육박하는 그런 그 2대 주체로서 벤처기업들이 같은 기간 동안에 이런 노력들을 했고 최근에는 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시즌의 그 진단 키트와 같이 우리나라 IT 기술의 체면을 살렸죠. 그래서 이런 그 순발력으로 이 진단 키트를 그 불과 2달 만에 2천억 원을 만들어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는 이런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일 거는 똑같은 기간입니다. 1995년도에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사실은 뭐 그 주식회사 전환이죠. 창립서부터 YG, JYP, 빅히트까지 해서 그 일본 시장을 개척하고 디지털 기반의 팬덤을 만들어내고 월드스타가 만들어지고 빌보드 1위의 앨범이 4개나 나오는 이런 또 사건이 같은 기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문화 콘텐츠 수출이 가전산업을 누르고 아마 메디슨이 창업할 때는 가전산업이 아마 5등 안에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수출 그 순서에. 가전산업을 누르고 13위에 등극을 하면서 75억 불이죠. 75억 불의 규모를, 수출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조 가까운 이제 규모를 이 소프트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균형을 이룬 그 혁신에 대한 주체들을 세 주체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 93년서부터 2020년까지 보면은. 그래서 이 희한하게 나라는 복잡하고 정부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민간이 왜 강한지 기업은 아직도 강한 것 같다. 그 이유가 우리 혁신 역사를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우리 이분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제조 대기업이라고 하는 1대 혁신 주체에 이어서 혁신 벤처라고 하는 2대 혁신 주체의 탄생을 주도했죠. 그리고 거기에 근간이 되는 경영 실험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혁신 주체, 저희가 잘 인지 안 하고 있는 혁신 주체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었다. 무슨 코스닥 설립과 벤처 특별법에 이 문화기업들도 다 벤처 등록을 다 하고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소프트 문화기업이라고 하는 제3의 주체로 우리나라 혁신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혁신가를 춤추게 하라고 하는 게 저희 화두인데 아마 임 회장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명제가 아닌가 해서 마지막
말로써 오늘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변대규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혁신가로서 이민아 선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방금 발표해 주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가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마 1995년 벤처협회成立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상한 아이들이라고 적어봤는데 개인적인 경험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89년도에 창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도 교수님을 제외한 모든 교수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계속 교수를 하거나 연구를 해야지 그때는 벤처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무슨 중소기업을 한다고 돈을 벌겠다고 중소기업을 하겠다고 나서냐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게 그때 이제 보통의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당연히 택하는 자기 직업 경로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도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고 야단을 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창업을 했던 분들이 다들 사회가 통상적으로 선택하는 경로가 아닌 좀 이상한 경로를 택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민아 선배가 그 리더가 되어서 10수명이 벤처협회를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 10수명의 면면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하는 이제 회사도 몇몇 있었지만은 아마 주축이 디지털 기술을 하드웨어에 적용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이제 디지털 세대라고 혼자서는 이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하드웨어에 창업한 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서 초기에 벤처 기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민아 선배의 리더십으로 벤처협회가 창립된 것이 이민아 개인으로서도 사회혁신가로서 자기 삶을 시작한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넘기시죠? 좀. 이거 누가 도와줄래? 네. 그래서 그게 제 1995년 벤처협회 창립 관련된 배경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회가 창립되고 1997년에 잘 아시다시피 IMF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경제 위기 때 위기의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되던 것들이 붕괴된 사건 아니겠냐. 예. IMF가 되기 전에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다들 경제란 것은 원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아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가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삶도 똑같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은 게 당연하다는 게 당시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IMF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그렇다면은
이제 새로운 대안 같은 게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벤처협회가 역할을 하게 된 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IMF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IMF가 한국 사회의 통념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 통념을 흔들었을 때 대안에 대한 제시를 벤처협회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때로서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기술을 가지고 혁신을 하고 뭐 스타트업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에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문화를 만들고 뭐 등등 이런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들. 그러니까 이 뜬금없는 소리가 사회의 한쪽 귀퉁이에서 작게 이제 들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이제 벤처협회가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처협회가 이제 정책 싱크탱크 기능과 각종 제도들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도 하고 많은 경우 벤처협회 이니셔티브로 이런 제도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특별법, 뭐 코스닥 육성, 스탁옵션, 벤처 빌딩, 벤처 단지, 실험실 창업, 기술 거래소 이 많은 제도들이 그 짧은 시간에 벤처협회의 주도로 이렇게 정부에 제안을 하고 정부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이민하 회장 이니시에이션 한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제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벤처 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었고 벤처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폭발적인 벤처 붐이 일어나고 벤처 버블이 또 생기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그 작은 30대 중후반 이민하 선배가 40대 초반이었을 거니까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에 14명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벤처 생태계를 이제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돌이켜보면은 우리 사회에 어떤 측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사회가 혁신하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뭐 창조적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마 그때 벤처협회가 그런 창조적 엘리트 역할을 해냈던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한 사회에 젊고 작은 수의 사람들이 한 사회의 창조적 엘리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리더십의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결국은 경제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다들 공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관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대안이 다 설득력이 있었고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벤처협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회적 리더십. 그러니까 작은 이제 그 조직이었지만 사회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돌이켜보면 생각이 드는 게 정부, 언론, 국회, 청와대 할 거 없이 다 벤처협회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 벤처협회라는 데를 어떻게 한국 사회의 주요 기관들이 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했는지 돌이켜보면 좀 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건 벤처협회가 우리 사회의 생각보다 반발자국 앞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벤처협회의 리더십이라는 게 대안을 제시하고 제대화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게 되고 협회가 좀 특별한 협회였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협회란 것은 협회 회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협회니까
근데 벤처협회는 협회 회원들의 이익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라는 관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펀딩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벤처협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주머니 돈을 내서 이렇게 협회를 끌고 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외부의 그 이해관계 없이 그걸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30대, 저로서는 이제 30대 후반, 이제 4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20여 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아,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걸 경험했구나.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은 20년이 지나면서 세상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이 앞으로 전진하려면은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세상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세상을 움직인 걸 봤다는 게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경험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벤처 협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벤처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뒤에 소위 말해서 인터넷 세대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메디슨을 중심으로 초기 바이오 기업들도 등장하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97년 IMF를 지나면서 일어났던 일 아닌가 싶습니다. (2002년에) 메디슨이 이제 부도가 나게 됩니다. 방금 이제 기업가로서 이민아 선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회혁신가로서 이민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는 어떤 사람이고 기업가는 어떤 사람이냐? 사회혁신가는 어쩔 수 없이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회혁신가는 자기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환경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고치고 싶답니다. 그리고 그 사회혁신의 대상은 사회고 대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혁신가로서 한 개인은 좀 더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고 체계화시킬 수밖에 없고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가로서의 개인은 굉장히 실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은 주어졌다고 인정을 하거나 혹은 그 환경을 이용해서 내 기업이 좀 더 이익을 많이 내는데 어떻게 그 환경을 이용할까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가가 하는 생각은 특수한 어떤 경우, 특수한 나의 제품, 특수한 나의 고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경영학자들이 섭수할지 몰라도 어쨌든 변화와 우연성이 결정하는 겁니다. 기업의 결과는 변화와 우연성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변화와 우연성을 체계화시키고 일원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혁신가라는 직업하고 한 개인이 사회혁신가라는 역할을 했을 때랑 기업가라는 역할을 했을 때 양립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 그 두 가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직업을 한 몸에 가질 수 있냐. 저는 이민아 회장이 한 예를 들자면 한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한컴 지분을 이제 가지고 메디슨 한컴 대주주가 됐을 때 그게 만약 기업가라면은 한컴 지분을 일부 처분을 해서 메디슨의 부채를 갖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혁신가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메디슨이 한컴의 대주주가 됐지만은 사회혁신가로서 자기가 했던 결정의 결과물을 개별 회사의 메디슨을 위해서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혁신가로서 했던 결정을 기업가로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한 개인이 사회혁신가와 기업가로서 역할을 동시에 했을 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충돌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개인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냐 정말로. 하는 의문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메디슨 부도의 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 혁신가와 기업가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개인이 쳐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컨플릭트 때문에 그 부도의 원인의 일단이 됐을 거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2013년에 창조경제연구회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혁신가로서는 이게 더 어울리는 일입니다. 이게 더 어울리는 일이고, 결국 창조경제연구가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오픈 띵크 네트워크를 하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재단의 기본 조건을 구비한 재단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재단이라는 것은 창업가가, 그 재단의 창업가가 그 재단에 자기의 인생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단이 있지만은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낸 재단이 그렇게 드무냐. 그는 그 재단 창업가가 자기 인생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창조경제연구소는, 창조경제연구회는 창업자가 거기 자기 그 다음 인생을 던진 이제 연구회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 결과물을 살 수 있는 고객이 있었고, 예를 들면 국회와 정부 같은 거 있죠. 국회와 정부가 그 결과물을 살 의사가 있었고, 펀딩하는 문제가 어려웠지만 펀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펀딩을 하면서 재단이 굴러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재단에 대한 기본 요건 같은 걸 구비한 재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쉽지 않게도 그 창조경제연구회의 결과물을 사가는 고객, 정부와 국회가 그 제품을 살려고 하는 니즈가 크지가 않으니까 펀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애를 쓰신 거예요. 저는 펀딩을 하기 위해서 쓴 그 애를 쓴 게 아마 몸이 나빠지는데 일정 부분 그 영향을 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재단이었지만은 그 재단의 결과물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생각처럼 빨리 커지지 않아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지만은 펀딩을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재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창조경제연구회가 하려고 하는 4차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기업가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전문 경영인의 시대에서 기업가의 시대로 넘어갈 거다. 기업가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자본이 핵심이어서 탤런트가 핵심인 시대로 넘어가는 거다. 그럼 탤런트가 핵심이면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자본이 만든 대규모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탤런트 갖고 창업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창업을 가능하게 한 가장 핵심이 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에 의해서 뭔가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자기 결과물을 알리는 비용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기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좋아진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휴맥스도 당연히 이제 이 기업가의 시대에 걸맞게 휴맥스를 이렇게 트랜스폼하고 있는 셈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휴맥스도 거의 20여 개 남짓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해서 휴맥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휴맥스 바깥에서 비록 휴맥스가 대주주든 휴맥스를 투자한 회사든 다 바깥에서 일을 하지 휴맥스랑 합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휴맥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20년 전에 이민아 선배가 했던 메디슨 연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지금 하는 게 20년에 미나 형이 했던 그거 아니야, 이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양반이 20년 전에 그 일을, 저는 그걸 참고하지 않고 단지 기업가의 시대가 오는데, 기업가의 시대에서 휴맥스는 회사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고는 고려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이게 일을 하다가
지금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고 이게 뭐야라고 돌이켜보니까 20년 전 메디슨 연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로서는 너무 빠른 거야. 응?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적어도 혁신 경제는 이제 저희 벤처 협회를 만들었던 이제 주축인 사람들의 디지털 세대에서 인터넷 세대로 넘어가고 인터넷 세대에서 모바일 세대 드디어 4차 산업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협회가 했던 그 일은 당시로서는 우리 사회의 한쪽 귀퉁이에서 보이지도 않는 실험을 하고 있었지만은 적어도 2010년이 되면은 벤처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이 되거든요. 그리고 2020년인 오늘은 뭐 동의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거의 분명히 국가 경제의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인데 한 30년이 더 지나서 2050년이 돼서 2050년에서 거꾸로 100년을 돌아보게 된다면 누군가 역사가가 2050년에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라고 돌아본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100년 한국 경제의 전반기는 현대나 삼성 등이 주도한 그런 중후장대 산업이 한국 경제를 만들어냈어요. 후반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혁신 기업들이 후반 한국 경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게 될 거라고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될 거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 경제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좀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전반기의 한국 경제, 재벌이 주도한 중장대형 산업에서 후반기에 혁신 기업들이 이끌어가는 혁신 경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생겼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경제 전반기와 한국 경제 후반기 사이에는 누군가는 다리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를 놓은 사람이 저는 이민아이란 것 같아요. 그래서 2050년에 누군가가 지난 100년 역사를 기록한다면은 틀림없이 전반기 대기업과 후반기 혁신 기업들을 얘기하겠지만은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민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에 기록되기를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동영상 준비됐나요? 네, 이광영 교수님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이광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민아 교수님의 교육자적인 그 관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순서는 먼저 카이스트에서 활동과 케이슨에서 활동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아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는 카이스트의 총동창회장을 2000년대에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문 창업관을 지어서 기증했는데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던 동문 기업들과 함께 이런 큰 건물을 지어서 기증을 했고 지금은 창업 동아리 그리고 기술경영학과가 입주해 있습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1997년에 제가 벤처기업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의 한 섹션을 이민아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썼고 그 썼던 책의 표지가 여기와 같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벤처기업에 관한 책인데 그 책 내용 중에 메디슨이 1985년에 최초로 이
일을 한 곳이 바로 그 홍릉에 있는 대동여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대동여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지금도 그 건물은 그대로 있고 지금은 모텔로 변해 있습니다. 그때 이 여관에 사진을 찍으러 가가지고 무척 망설이고 그래도 정면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서 몰래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2001년에는 이민하 교수님이 제안해서 저하고 공동으로 21세기 벤처 대국을 향하여라는 여기 있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민하 교수님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카시트에 계시면서 기술경영학과,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영재교육원, K스쿨에서 기업가 정신, 창업론, 4차 산업혁명, 벤처기업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을 강의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기르셨습니다. 카시트의 활동 중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카시트의 IP 영재기업 교육원을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특허청장이던 고정식 청장께서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구글처럼 IP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가지고 중학생들 매년 80명을 선발해서 2년간 교육을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성과를 보면은 10년간 527명이 수료했고 특허 출원이 3,334건, 등록이 164건. 이게 이제 중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24건이 사업화가 시도됐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수익도 생겨서 1,000만 원을 또 학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25명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10년 했는데 10주년 기념식이 언제 있었냐면은 작년 19년 8월 8일이었습니다. 근데 8월 8일 생각해 보십시오. 요 며칠을 남겨두고 이민하 교수님이 호련히 떠나버리셨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이민하 교수님이 했던 이 교육은 이해가 잘하지 않는 아주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뜻을 이어서 지금 카시트에서는 그 교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선 내에서의 활동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 혁신 정책을 연구하고 포럼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외부 강연 활동을 통해서 일반인과 창업 대상자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집단 지능 구축하고 이 세 가지 면에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매달 국가혁신연구와 정책을 수립해서 그걸 확산시켜서 매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다양하게 산업, 금융, 순환, 도시, 헬스케어, 복지, 교육, 에너지, 환경, 제도 등 이와 같이 여러 분야의 포럼을 개최했고 이러한 내용을 또 별도로 강연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확산시켰습니다. 근데 강연을 요청은 굉장히 많았는데 매년 한 200회 정도의 강연을 했습니다. 200회 정도 강연했는데 강연 요청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제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때 우선순위를 공무원들을 우선순위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원 한 명이 물어봤어요. 이사장님 왜 일반 회사에 가면은 강사료도 많이 주고 편리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공무원 교육을 많이 치중하십니까?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을 한 번 만들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활동을 책으로 출판해서 여기 보이는 이런 많은 책들을 내셨는데 무려 12권을 출판하셨습니다. 표지를 보면 우리가 한 번씩 봤던 책들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젊은 창업자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친절하게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타트업의 영원한 멘토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에서 시작된 벤처기업이 100개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떠난 후에 어쩌면 예측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 대신해서 4차 산업혁명과 국가의 미래 정책을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300명의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바로 청년 정책학교를 운영했죠. 결론을 좀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민하 교수는 기업가 정신과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을 제시한 교수라고 기억되는데 교육 혁신가의 면에서는 미래 혁신 교육 설계 및 확산, 그리고 미래 비전 제시, 미래 기술 교육 기획 및 참여를 했고, 또 실제로 협력하는 교자로서의 롤 모델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 가면 동문창업관의 1층에 이민화 홀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큰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동판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이민화 동문은 1985년에 메디슨을 창업하고 1995년에 벤처기업협회를 창립하고 코스닥 설립, 벤처기업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여 우리나라 벤처기업 역사에서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1년에는 동문 기업들과 함께 본 동문 창업관을 기증하여 후배들이 벤처기업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본 강의실을 이민화 홀이라 명명한다. 2009년 6월 30일 카스 총장 선언표, 이런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동판에는 2009년까지의 활동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활동을 어떻게 기록할까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하 교수님 떠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중에 큰 것이 코로나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민하 교수님 계시면은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계실 것인데 그 음성이 지금도 기다려집니다. 이민하 교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이제로 세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이제 세 분의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좀 시간이 부치기 때문에 앞쪽에 얘기를 생각하시고 좀 앞에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서 얘기를 꼭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내일 주신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인하는 1994년, 1995년 초반에 벤처기업 협의회 시절부터 우리 여기 계신 역대 회장님들하고 같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협회 창립할 때도 지켜봤고, 특별 제정할 때도 봤고, 코스닥 시장 설립할 때도 봤고, 특히 이민 회장님 많은 일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기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대학가의 벤처 창업 로드쇼라는 걸 같이 주도를 했습니다. 여기 최현정 회장님도 강의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가의 창업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벤처마저도 생소했고 창업도 생소. 그런 강연을 계속 전국을 다니시면서 저도 따라다니면서 느꼈는데 그 결과 결국은 한국의 대학가의 어떤 창업 문화가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고, 이어서 또 일실험실 1창업운동도 하셔서 우리 과학기술 엔지니어들의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신 게 가장 큰 기여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종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 사회의 세 가지 혁신 주체가 대기업,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산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벤처 산업 자체도 대기업의 혁신에 기여한 주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황철주 회장님 주성 엔지니어링 통해서 삼성과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LG나 현대차에 또 많은 기업들의 혁신이 큰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했을 것 같고요. 이민호 회장님 또 하나 지켜봤을 때 저희 그 기억으로는 그 저희 매일경제의 그 명예기자 제도를 처음 6년 전에 도입을 했는데 그때 초대 명예기자로서 활동을 하셔도 그리고 그 당시 그 기억에 남는 그 기사가 그 한국의 그 어떤 정부 주도의 창조 경제를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고 결국은 국가는 그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심판자로서만 남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서 저희 신문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메시지도 던져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민호 회장님이 단순히 그냥 기업인 그다음에 그 사회 혁신가로서 활동하신 게 아니라 그 언론 미디어에서도 자주 등장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대중들하고 가깝게 다가가려고 그 정책적인 제도적인 변화를 많이 도모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돌아가기 전까지는 하더라도 매일 어느 신문을 펼치면은 매일 기부가 하루에 하루가 한 번씩은 인양이 되고 기부가 나오는 그런 활동을 하셨던 거 보면은 역시 그러니까 기업인으로서 성공이나 사회 활동가로서의 그 활동뿐만 아니라 본인이 미디어를 좀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최근에도 우리 청년들이 뭐 안정적인 공무원 쪽에 많이 진로를 생각하고 그다음 대기업 이런 직장을 많이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벤처 기업인들이 더욱더 성과도 내고 그 성과의 어떤 원인, 그 다음에 결과, 노력, 과정도 계속 언론에 좀 이렇게 나오셔서 좀 알려주셨으면은 향후 청년들한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회장님이 벤처기업 협회 명예회장으로도 활동하시지만은 명예 기자도 활동하셨으니까 명예 기자들 간의 네트워크도 같이 한번 구축을 해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좀 더 그러니까 벤처 사회 혁신 활동가로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의미를 더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정호 교수님, 황철주 회장님도 저희 매경 명예 기자로 활동하셨고요. 아마 변대규 회장님, 그다음에 한정호 교수님도 향후에 명예 기자로 활동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힐세리의 유경원 대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 이민호 회장님께서는 아마 다양한 수식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초대 메디슨 창업주이시기도 하시고, 또 벤처기업 협회를 설립하셔서 또 초대 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 오프즈맨이신가요? 기업 쪽 그런 어떤 정보와 소통을 하는 부분들도 또 순간에 담당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가장 남는 이미지는 사실 멘토입니다. 제가 이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2012년에 병원을 박차고 나와서 첫 창업을 해서 그때 2012년 10월쯤에 저희가 중기천 주최하는 창업리그에서 그래서 1,400개 기업 중에 당당히 1등을 해서 그때 이민호 회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한번 찾아뵙고 멘토링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 계셨을 때 저희 제품 데모 샘플과 프로토타입을 다 들고 이제 회장님께 가서 이렇게 쫙
그 스마트폰의 세계 최초 제품이니까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데모시연을 해드리고, 그때 제 동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국내는 어차피 시장이 좀 작으니까 해외에 초음파 시장을 개척하셨던 그런 80년대부터의 노하우가 있으시니 그거를 좀 멘토링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뵀었는데요. 그렇게 데모를 다 이렇게 보시더니 회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걸 유 대표가 하지 말고 아니면 다른 사람 주고 유 대표는 회사 생활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난감하기도 하고 또 속에서는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이미 창업을 해서 이미 뭐 창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저질렀고 제품 프로토타입이지만 만들어서 당당하게 회장님께 선보이고 칭찬도 듣고 좀 세계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으니까 남은 주고 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사실 저는 오기가 좀 생겼습니다. 아, 내가 꼭 성공해서 회장님을 다시 저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하고 한번 뵈야겠다 했는데, 뭐 그러고 이제 또 저는 계속 열심히 창업을 지속을 했죠. 근데 2015년쯤인가요? KBS 우리 의료기기 그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회에 당신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 부스에 이제는 좀 해볼까 하시더니 이렇게 배에다가 저희 초음파로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보시면서 아 이제 잘 나오네.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때 말린 거라고. 이 초음파라는 게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나오는 거라. 이 당신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이제 제 고생이 뻔히 보이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말렸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때 좀 더 세게 말려주시지. 성공이 놔두셨냐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2회인가 3회 때 사실 그 의료인 창업상 저는 이제 사회를 받았는데 그때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제 또 반갑게 회장님 뵙고 이제 인사드렸더니 저보고 미안하게 됐다고 유 대표. 당신도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상을 못 주겠던데 사실 저는 그 상을 잘 몰랐다가 이제 이런 귀한 상이 있는 줄 알고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랬는데 제가 4회 때는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그렇게 저한테 꼭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시고 실제 약속은 또 지키셔서 그게 또 제 개인적으로는 짠한 마음에 남고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과 정말 회장님께서 멘토링다운 멘토링을 그러니까 저한테 초음파, 의료기기 또 뭐 세계 시장에 대한 혁신 기업으로 뭔가를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딱 사실 지금도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고 또 상장 준비도 하고 있고 되게 많고 회장님께 또 쓴소리도 듣고 멘토링을 받아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제가 회장님을 정의한다면 사실 다른 것보다도 거인이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일개 기업 하나를 읽어서 수익을 얼마 내고 매출을 얼마 내고가 아니라 생태계 전반을 다 보시고 아직도 사실 의료기기 쪽은 좀 다 합치면 영상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우리 이제 메디슨 마피아도 만드셨지만 그게 사실 이번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간 평가를 좀 덜 받던 분야가 이제는 가성비도 높고 품질도 괜찮다라는 게 전 세계 시장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이때 회장님께서 그럼 그간 뿌려놓으셨던 그런 씨앗들 이제는 한국이 아니고 한국은 좁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단키트든 영상 의료기기든 또는 뭐 인공호흡기든 다 들고 뛰쳐나가고 더 많이 할 때다 하셔서 진두지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참 내심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는 또 많은 선배님들 특히 이 벤처기업 협회를 또 저희 이민아 회장님과 같이 읽으신 분들께서
결국은 그 역할을 대신 이제 다음 주자로 받으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저 또한 아직은 뭐 성공은 아직 먼 이 따끈따끈한 창업자인데 저 역시 지금 이제 예비 창업자나 막 갓 창업한 그런 후배들도 역시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창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자리에서 제 임 회장님과의 제 개인적인 부분과 또 멘토링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황춘기 의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분은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루신 기업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일이 행복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기업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분들이 그런 분이다. 그런 분들이 그리워하는 분이 그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은 리더다. 대한민국의 리더였다. 저는 리더는 부모와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해요. 리더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성립한다.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혁신과 성공의 지도를 그린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걸 그립니다. 항상 그랬던 분이다. 그리고 성공과 희망을 공유하기를 늘 노력하신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리더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거는 참 교육자가 아니시고요.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이시다. 교육자는 지식의 전달자지만 그분은 성공의 지식을 지혜를 전달해 주신 분이었다. 실천해 주신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식과 경험은 찰나적으로 한 지역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보통이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에 기업가 정신이 더해졌을 때 가능하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후배들한테 대한민국에 분이고 실천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혁신과 강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분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분의 의혹 중에서도 혁신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지식은 돈으로 바꿀 수 없어진 시대가 됐다. 혁신만 돈으로 바꿀 수 있다. 혁신은 지식의 오감을 더할 때 혁신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공학에도 오감을 더하셨고 사약에도 오감을 더하신 분이다. 그래서 진짜 혁신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을 혁신하는 사람은 조그만 성공을 이룬 사람이고 사람을 혁신하는 사람은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창업할 때는 혁신을 통해서 기업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에 큰 성공을 안 거셨지만 마무리하실 때는 사람을 혁신하려고 사회를 혁신하려고 노력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마지막이 관계다. 관계의 중요성을 많이 고민했는데 그분이 생민에 계실 때는 함께 계실 때는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느낀 게 역시 그분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과 관계 중에서 어느 게 크게 성공할 거냐. 혁신이 좋은 관계로 이루어졌을 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혁신이 혁신으로 끝나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에 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생민이 계실 때는 이 메시지를 안 주셨어요. 안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성공이 아니고 이 시대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만드신 참 기업가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발표자, 세계 토의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한 사람이 기업에서 혁신하기도 벅차고 또 어떤 사회 혁신을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되고 또 교육자로서 또 사람을 혁신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회장이 이제 그 세 가지를 하셨고 또 누구도 제가 보기에는 열정을 가지셨던 분이시고 또 어떤 애매한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는 분이었어요. 이게 애정남이었습니다. 애정남 정리해주는 남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식의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하시면서 또 그것이 우리 전략가인데 전략가는 넘어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세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세가. 세상을 경영하는 리더, 세상을 그런 역할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 이제 세 분의 발표도 또 토론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화장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여기서 저희가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흘러서 한두 번 얘기 들어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예정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여러 가지에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 토의자 감사드리고 토의자 모두 길에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사포 발표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 포럼 제일 고도화와 혁신이라는 얘기 같은데요. 고님께서 대를 추천하셨던 국가혁신 그리고 벤처 대국 실현을 위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그걸 다시 개선하는 그런 마음을 되새긴 자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구성원 씨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과정에서 같이 뜻을 모아주셨던 일하게 단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도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